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보셨던 조합들이 나오게 되면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천, 수만 가지가 옵션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정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회원들이 모든 그 일반 고객들, 자산을 크게 형성하지 않은 분들의 수천, 수만 가지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최적의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산가하고 고액자산가가 아닌 사람은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거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익을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고액자산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익보다 안정성. 왜냐면 우리가 자산이 많을수록 좀 더 보수적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 돈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더 중요한 거고요. 일반적인 고객은 수익이 조금 더, 수익도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안정성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왜 수익이 더 중요하냐? 예를 들면 보세요. 100세 시대죠. 그죠? 지금 예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도 안 돼요. 실질 자기의 어떤 그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인플레이션이 자기의 자산을 잠식하고 있다는 거. 안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익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노후에는 안정성이 무조건 중요하다. 안정성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금만 하게 된다면 어때요?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100세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그 투자도 지속적으로 지금 좀 더 비중을 높이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대 여명이 70대, 80대와 100세 혹은 그 이상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공공의료 시스템이 가장 탑 클래스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만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는 관점을 놓고 봤는데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이 없어요. 자, 이거는 좀 이따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핵심 키워드하고 연결을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말고 어떤 거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돈을 벌려고, 돈을 증식시키고 아니면 뭐 돈을 관리하려고.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궁극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자산을 증식하고 관리하는 거는 왜 하는 거죠? 왜 자산과 증식,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려고? 경제적 자유. 그것도 맞습니다. 자, 좋아요. 하려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지고 어떡하려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비재무적. 얼마 전에 제가 뭐 TV를 보다가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TV를 보게 됐어요. TV를 어쩌다 샀거든요. 그래서 TV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뭐였냐면 일 안에서 의사를 하고 건설업을 해가지고 자산을 많이 축적한 다음에 그 자산 축적된 자산을 우리나라에 들여와가지고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경희대학교 한의과 나오신 분인 것 같던데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가 되게 기부도 많이 하시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독특한 분이시긴 한데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각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을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플렉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어떤 자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일에 위해 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이제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이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고루 자산을 이렇게 잘 배분해주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나는 내 생전에 이런 사업체를 한번 읽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왔었다라고 하는 족적을 한번 남겨보겠어 이런 분도 있습니다. 각기 다양한 목적들을 갖고 있다라는. 근데 거기에 재단이 활용될 수도 있고 개인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자산 관리를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이해, 우리가 말했던 KYC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과거의 투자 경험, 위험 허용 수준이라고 하는 건 리스크 관리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도 다 다르고 여기도 다 다르고 이것도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할 때 공장에서 찍어낸 굉장히 기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판매하기가 용이합니다. 왠지 아세요? 정해져 있잖아. 넘버가 정해져 있잖아. 자, 이거 만약에 조합으로 콤비네이션으로 조합을 만들어낸다면은 어떤 조합이 나올까요? 말도 안 되는 조합이 나오겠죠. 자, 근데 말도 안 되는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 자산 관리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라는 말을 여기에 감히 쓴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겠죠.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아주 단시간에 파악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이렇게나 많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속성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주로 쓰게 되냐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이렇게 이 내용을 작성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면접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호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왜?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했던 똑같은 것들을 그대로 하셔가지고 득을 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용어를 봤을 때 어때요? 별로 매력적이진 않죠. 그다지 설득력이 있진 않죠. 맞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런 뉘앙스로 쓰시는 거는 권장합니다만 이 표현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쓰셨다면 이 용어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자, 그러면 저는 이 책임을 지는 행위를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께 어떤 거를 물어보겠습니까? 우주정복은 한다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듭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 제가 계속 힘들다고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산관리하고 관련된 예를 들어 자소서를 쓴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글자 수가 이 자산관리하고 관련된 게 기업금융하고 같이 만약에 섞는다라고 가정해 보면 자산관리에 할애될 수 있는 그런 칸은 픽 해봐야 100에서 200자 아니면 뭐 해봐야 300자. 더 문제는 면접입니다. 면접 전체 답변이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리 길어봐야 1분 이내거든요. 그러면은 기업금융하고 같이 말하면은 1분보다 훨씬 짧아진다는 거고 자산관리 부분만 얘기를 해도 맥스가 1분 정도라는 겁니다. 1분 안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다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맞춰주겠다. 맨날 똑같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전부 다 자산관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맞춰주겠다. 거기들한테 맞춰드려야 됩니다.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맞춰드리겠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뭐가 다르냐? 말을 안 해요. 이거 반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좀 답답할 노릇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산관리 한 번도 자기가 안 해본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그걸 해봤던 사람은 그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만 하잖아요. 해야 되는 일반 고객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게 될 분들은 양업하시는 분들,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반적인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리고 부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이게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될 대중 고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시간을 놓고 한번 봅시다. 자, 하루에 8시간 근무하죠. 60분이니까. 그럼 대충 한 500분 잡읍시다. 자, 그러면은 한 고객을 지난번에 펀드 같은 거 판매하면 얼마 걸린다고 했어요? 1시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50분이라 칩시다. 그럼 5명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5명이 일반 고객들을 응대하게 되면 적자입니다.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짧은 시간에 맞춤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분에 펀드 한 개 판매해도 50분이 걸리거든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맞춤형 자산 관리를 해야만 한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론은요. 지금 자 이것들은 그냥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ELS 사태가 이걸 잘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아까 얘기를 잘했는데 그러면 지금 매뉴얼이 없어서 ELS 사태가 터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삼는 게 뭐냐면 홍콩 H지수가 변동성이 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본질은 불안전 판매가 일어났다는 걸. 근데 은행원의 입장도 이해는 해요. 짧은 시간 동안에 고객들에게 최대한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일즈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아까 우리가 고려해야만 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감안해서 못했던 거고 그냥 요식행위만 채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식행위라 함은 이 사람이 이 상품의 어떤 위험성이나 특성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 들었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를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이해했다라고 서류만 작성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의 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어떤 불안정 판매나 이런 것들은 해소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ELS 사태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 비단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뭐 문제 제기를 안 했냐?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정작용을 해야 되겠다. 똑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을 때 이 ELS 같은 것들이 손실을 입었었을 때 고객 바로 알기 제도 이런 것들이 자체도 없었습니다. 개선된 게 이 정도예요. 근데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는 뭔가 효율적 자산 관리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만 지금 제가 제기하는 거냐? 아니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수업 목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티브를 하나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모티브는 뭐냐면 이게 퇴직연금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뭐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고 이 퇴직연금이 크게 DC형과 DB형이 있거든요. 이건 확정기여형, 이건 확정급여형인데 어쨌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퇴직연금이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퇴직연금을 다 어디 넣냐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B형을 많이 넣었는데 예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률이 매우 떨어지게. 그러면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 퇴직연금은 장기간 투자를 해서 그죠? 리스크를 줄이고 그 다음에 시장의 성장에 따라 가지고 기대 수익률은 높이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퇴직금은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인식들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그럴 거면 차라리 안전하게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예금을 운영이 됐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충분히 퇴직 시점에 퇴직금 이외에 퇴직을 위한 목적의 자금이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퇴직연금에 대한 자금이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시장을 부양하고 시장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선진 시장들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어떤 그 시장을 아주 떠받치는 게 401k라고 해서 퇴직연금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뭐 AFPK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아직 구조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하나는 디폴트 옵션, 그 다음에 하나는 TDF. 자, 디폴트 옵션하고 TDF는 다른 겁니다. 성격이 유사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일단 기본값을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면은 어떤 연령이나 이 사람의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자산의 투자 비중 변경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테크니컬한 걸 말씀드릴 때 자세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어떤 연령이나 이 사람의 시장 상황이 바뀌게 되면 사전에 설정해둔 기준에 따라서 자산의 투자 비중을 변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MF 얼마, 아니면 주식 얼마, 뭐 채권 얼마, 채권형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비중을 사전에 설정된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최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고 아주 이게 지금 확대되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권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폴트 옵션에 따라 가지고 예금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투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더 큰 수수료, 그러니까 즉 비이자 수익이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사, 뭐 은행 이런 거 관계없이 공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렸느냐? 그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맞춤형 자산관리,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보셨던 조합들이 나오게 되면은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천, 수만 가지가 옵션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정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은행원들이 모든 그 일반 고객들, 자산을 크게 형성하지 않은 분들의 수천 수만 가지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최적의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타협의 방안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